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은 무엇인가? 오래전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대답을 내놓았다. 바로 즐거움이었다. 진정한 즐거움은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통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식물로 가득한 정원에서 소박한 음식을 두고 대화하며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이 세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쾌락하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 바로 이 쾌락의 사전적 의미고,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pleasure, delight, enjoyment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 단어를 접하면 퇴폐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까요? 저 또한 철학사를 통해 에피쿠로스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기원전에 쾌락을 지향했던 학파가 존재했었다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이 학파를 막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쾌락주의로 오해와 폄하를 받아왔던 에피쿠로스 철학을 재조명하고 늘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복복서가에서 펴낸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존 셀라스는 불안과 고통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성찰해온 에피쿠로스 철학을 7개의 장으로 나누어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사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곤 한다. 하지만 만족스럽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00년도 더 전에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은 무엇인지 숙고했다. 에피쿠로스가 찾아낸 대답은 단순했다. 즐거움.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즐거움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에피쿠로스주의라는 말에서 술과 식도락, 육체적 욕구의 개걸스러운 충족, 퇴폐적인 방종을 연상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즐거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에 더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보다 고통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상적 삶은 육체적 욕구의 충족보다는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평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에피쿠로스는 먼저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그런 다음 논거를 통해 그런 불안의 근거가 없음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딱히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일들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불안의 4가지 원인을 규명하고 그 각각을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훗날에 어느 에피쿠로스 추종자는 그의 철학을 4가지 처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책을 읽어보면 수백 년이 넘도록 무신론, 부도덕, 감각적 탐닉과 결부되어 위험하고 부패한 사상으로 죄악시되었던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실상은 전혀 다르며 오히려 단순한 즐거움과 평정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이 책에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료로서의 철학. 인간의 고통에 치료법을 제시하지 않는 철학자의 말은 공허할 뿐이다.
기원전 4세기 중반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이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구절에서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에 철학 공부를 미뤄서는 안 되며 성숙한 뒤에도 철학에 실증을 내서는 안 되네. 왜냐하면 정신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르거나 늦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네. 에피쿠로스는 이어서 철학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네. 정말로 철학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에피쿠로스는 차분한 평정심에 이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정에 이를 수 있을까? 욕망의 좌절과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두 가지 위험을 극복함으로써 평정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공포와 불안은 흔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위협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정으로 가는 길. 에피쿠로스주의의 악명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쾌락이야말로 좋은 삶의 열쇠라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화근이었다. 쾌락은 좋은 것이며 고통은 나쁜 것이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자 목적이라고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원인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목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쓸데없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생이란 매우 단순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전부인데 말이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쾌락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의 차이다. 어떤 행동이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쾌락과 어떤 상태나 조건에서 느끼는 쾌락, 즉 행위와 존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는 일의 동적인 쾌락과 허기가 가시고 배부른 상태의 정적인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먹는 과정도 즐거울 수 있지만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우리가 먹는 이유는 허기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다. 우리의 목적은 먹는 행위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배고픔에 따른 고통의 극복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에피쿠로스주의란 미식에 열광하는 현대적 식도락가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쾌락이지만 먹는 행위라는 동적인 쾌락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정적인 쾌락에 도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만족감이다. 또한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지루하고 밋밋하게 들릴 것이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쾌락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 사이에 중립 상태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무감각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고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쾌감을 느끼는 상태이며 반대로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통이 없는 상태,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 등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조건에서 벗어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적 쾌락이란 탐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리 많은 것 없이도 도달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목표로 하는 소박한 생활일 뿐이다. 육체적 쾌락은 덧없고 순간적이다. 맛있는 식사는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만 식사 중에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정신적 쾌락은 좀 더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나중에 그 대화를 되새겨보면 또다시 정신적 쾌락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이든 쾌락이든 정신적인 쪽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에피쿠로스의 분류에 따른 4가지 쾌락의 유형을 살펴보자. 먹는 행위와 같은 동적인 육체적 쾌락, 배고프지 않은 상태와 같은 정적인 육체적 쾌락,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와 같은 동적인 정신적 쾌락,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와 같은 정적인 정신적 쾌락.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이 4가지는 모두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유형, 즉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정적인 정신적 쾌락이다. 말하자면 이는 배고프지 않은 상태의 정신적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이 상태를 아타락시아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직역하면 근심 없음이지만 대체로 평정이라고 번역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평정, 즉 정신적 동요가 없는 상태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욱 큰 쾌락을 얻기 위해 혹은 그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고통을 감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쾌락이란 모두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성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에피쿠로스가 정신적 쾌락은 항상 육체적 고통을 상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쾌락주의와 연관되곤 하는 피상적인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삶의 내적 작용을 주된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란 술판과 미식과 색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쾌락은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심사숙고한 결과라네. 모든 선택과 거부 행위의 동기를 분석하고 정신적 동요의 주된 원인인 신과 죽음에 관한 거짓관념을 버리는 것이지.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나만의 집, 근사한 자동차, 그런 것을 장만할 만큼 벌이가 좋은 직업?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는지, 속해 있는 사회의 기대치는 어떤지에 따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몇 년 전 영국의 어느 신문은 영국인 평균 연봉의 5배쯤 되는 연봉 15만 파운드로도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런던의 중산층 부부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그 정도의 수입은 꿈도 못 꾸는 독자들 대부분이 그 부부에게 냉정한 반응을 보인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우리의 특정한 조건에 좌우된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호라티우스도 똑같은 고민을 성찰한 바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한다. 만족하는 건 불가능해.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많을수록 높아지거든.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계속 비참하게 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비참한 삶을 즐기는 것이니까. 탐욕과 질투 때문에 평생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라.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으리라. 만약 우리가 탐욕과 질투를 극복할 만큼 넉넉한 돈과 재산을 모은다면 또 다른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호라티우스는 말한다. 그대는 두려움에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누워 잠도 못 이룰 것이다. 강도가 들거나 화재가 일어날까봐, 혹은 그대가 부리는 노예가 그대의 재산을 강탈하고 도망칠까봐 밤낮으로 근심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어도 모자란다고 느끼는 부단한 결핍감,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접근은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육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음식, 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 이것이 전부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평범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좋은 동네에 있고 근사한 새 주방 설비도 갖춘 나만의 집을 원한다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특별하고 잘 차려진 식사와 맛 좋은 고급 와인을 원한다면,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이런 욕망 역시 합리적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은 필수적인 범위를 많이 벗어나긴 했어도 음식과 물, 보금자리에 대한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욕망에서 나온 게 분명하니까. 에피쿠로스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근사한 집과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좋게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것 없이도 지극히 행복하게 살며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일부 사람들이 기꺼이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봐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최신 가전제품, 보석과 고급 시계 같은 물건 말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이런 것은 세 번째 범주, 즉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물건이다.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에피쿠로스의 대답은 명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물건뿐이며 나머지는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적었다. 자연스럽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제한적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공허한 허영에는 끝이 없다.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 요점을 명백히 한다. 첫째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화를 낸다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화를 내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만족스럽고 평온한 삶에서 더욱 멀어지지 않겠는가? 둘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주 적으며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불안의 대부분이 없어지리라는 것이다. 그런 인식 자체가 정신적 평정에 기여한다. 갑자기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적었다. 행복한 삶의 한도를 깨달은 사람은 결핍에 따른 고통을 떨쳐내고 대체로 완전한 삶을 꾸려가는 일이 어렵지 않음을, 따라서 굳이 모험을 감행하거나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음을 안다. 어찌 보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추구에 한도를 두었듯 우리의 욕망에도 한도를 두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쾌락의 추구에나 욕망에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쾌락을 위해 끝없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소위 쾌락의 러닝머신에 매일 필요가 없다. 에피쿠로스도 말했듯이 충분함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점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 좋게도 그런 욕망을 향유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빵과 물만 먹으며 연명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은가? 문제는 다채롭고 입에 맞는 식생활을 즐기는 데 익숙해지면 그런 식생활을 누리지 못할 때 불평하기 쉽다는 점이다. 사실 다채로운 식생활은 행복의 필수 요소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출근 시간에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필수 불가결한 일상으로 여기는 듯하다. 10여 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전제품이나 서비스가 생활의 필수적인 일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듯이 말이다. 이런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그저 익숙함과 습관 때문이리라. 우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새로운 문물에 길들어 버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자기네 신상품을 우리가 삶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여기도록 만들려고 혈안이 된 기업들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그런 상품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최고의 식도락을 즐길 기회가 생겼을 때 즐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끼니마다 그렇게 먹기를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미식이 배고픔을 달래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다양한 식단이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것은 사실이니까. 매 끼에 미식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누릴 때마다 적절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한다. 탐식할 기회가 있더라도 그러지 않는 것 또한 적절한 감사를 표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는 필요한 셈이다. 항상 모든 쾌락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쾌락을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의 행운에 적절히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는 탐닉을 절제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쾌락이 아니라 쾌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사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자유와 자립심도 다져준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자유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다. 군중이나 폭군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서는 소유물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의 부족함을 모르며 어쩌다 많은 재산을 손에 넣는다 해도 이웃의 호의를 얻기 위해 기꺼이 그 일부를 나누어 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삶을 통한 자족감이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라티우스는 재산을 갖게 되면 그걸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공포 속에 살게 된다고 성찰했다. 게다가 이미 언급했듯이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고통이야말로 훨씬 해로운 고통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공허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아주 적으며 대체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 영국의 섭정왕 조지 4세가 박연한 성직자 존 헤이터는 200여 개의 두루마리를 펼치는 데 성공했고 그을린 파피루스들이 부서져 버리기 전에 해독 가능한 부분을 필사해 놓았다. 그중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에 19세기에 흐릿한 연필 필사본으로 보관된 글이 있으니 필로데모스가 에피쿠로스 철학의 정수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테트라 파르마코스, 즉 네 가지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글은 다음과 같다. 신을 두려워 마라. 죽음을 염려하지 마라. 좋은 것은 구하기 어렵지 않으며 끔찍한 일은 견디기 어렵지 않다. 이 네 줄의 글이야말로 신과 죽음, 쾌락과 고통에 관한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으며 에피쿠로스의 중요한 가르침 1번에서 4번까지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후반 두 줄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전반의 두 줄은 어떤가? 신을 두려워 마라. 죽음을 염려하지 마라.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관한 걱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두 가지 불안이다. 죽음을 두려워 마라.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뿐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이다. 죽음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정의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제한하여 우리의 계획과 가업에 절박함을 부여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죽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도 있다. 필로데모스의 네 가지 처방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에피쿠로스는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 주제가 되었는데 이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할 만큼 고대인이 죽음을 무척 두려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핵심 사상은 쾌락이란 무조건 좋은 것이며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다. 쾌락과 고통 모두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이다. 하지만 죽음은 어떤가? 죽음은 감각의 부재다. 당연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다. 죽음이 감각의 부재라면 쾌락도 고통도 아니며 따라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셈이다. 죽음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모든 감각의 부재일 뿐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우리는 결코 죽어 있을 수 없다. 죽은 뒤엔 우리가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사람은 죽고 나면 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살아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살면서 두려울 것은 없다. 우리는 단 한 번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날 수 없으며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내일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미룬다. 인생은 그런 유예 속에 낭비되며 결국 모두가 그렇게 일만 하다 죽고 만다. 예전에도 지금도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가 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미루면서 인생을 낭비하다 죽고 마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생각만 하다 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